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산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연료와 소재를 공급해주는 국가기관의 핵심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산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정유산업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유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요. 정확히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아주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죠. 네네. 우리 땅에서는 원유도 안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휘발유하고 경유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네네. 네. 2012년에는 휘발유하고 경유 수출 금액이 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네네.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좀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정유 산업, 그 석유 화학 산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네네. 석유 산업은 세계 6위 규모입니다. 네. 엄청나게 예. 그 큰 규모의 정유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규모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이 동북아시아에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소재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점 그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정유 산업이 지금 심각하게 좀 그 걱정스러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은 한 10년 전 수준으로 지금 2004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예. 영업이익도 한 2%까지 올라갔었던 영업이익이 지금은 이제 적자로 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년째 지금 회복을 못하고 엄청난 영업 손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한두 해만 더 계속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소재 분야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동안 정유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몇 년 전이었죠. 네네. 사실 정유사가 원유 가격이 비쌀 적에는 또 반사적으로 좀 이익을 챙겨왔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08년, 2010년, 2011년 이때가 정유사들의 아주 호황이었습니다. 네. 2011년에는 4개 정유사가 1년 동안에 133조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했고 한 3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근데 영업이익률은 2.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그 박리담의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익은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동북아의 사정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그 휘발유 경유 수출국인데 지금 일본도 그 정유 산업을 정비를 했고요. 중국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후퇴하면서 휘발유 경유 소재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게 국내 사정입니다. 국내에서 한 2010년경부터 시작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 이런 정말 묘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정유사들을 아주 최악으로 그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알뜰주의소도 생기고, 뭐 그 석유 그 전자상거래 시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것 같은데 이게 압박이 너무 심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유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알뜰주유소 그리고 석유 전자상거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소위 단통법이라는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좋은 취지가 그 소비자한테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돌아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소비자한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개입함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의 자유스러운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산업 자체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알뜰주유소가 그렇습니다. 알뜰주유소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금 벌써 한 2년,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 인하 가격은 한 20원 미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그래도 그게 뭐 그 상당한 기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00원 이상 깎아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뭐 20원이라도 뭐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20원이 사실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는 거죠. 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데도 그 알뜰주유소를 만들고 운영하는데도 정부의 세금이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석유공사, 농협 이런 데가 지금 알뜰주유소 운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다 아시다시피 해외에 자원을 확보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기업인데 네네. 이게 지금 알뜰주유소에 보낼 기름을 섞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네. 이게 지금 자동차 그 운전자들한테 기름을 공급해서 과연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치열한 경쟁 구조를 보면은 석유공사하고 농협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뭐 석유공사는 지금 부채도 상당한 예. 상황이고 뭐 지금 해외 유전 관련해서도 뭐 적자를 엄청나게 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 지금 그 석유공사나 농협으로 투입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 20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내고 왼쪽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느끼기 힘든. 예. 그러니까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정유산업 자체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엄청난 양의 그 휘발유와 경유를 수출한다고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또 많은 경유를 수입을 한다고 일본에서 하는데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죠. 네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휘발유하고 경유는 우리가 90년대에는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양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 경유가 한동안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는 관세도 깎아줬고 뭐 다른 그 세금도 깎아주는 아주 특혜를 받으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알뜰 시장에 풀렸습니다. 네네. 저는 막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정부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를 정부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핑계로 해서 무리하게 이 알뜰주유소하고 전자상거래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기름을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억지로 지금 일본도 우리하고 국제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세금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나라로 일본 기름이 들어오는 오히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소비자가 돈을 직접 지불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는데 가공품 가격은 안 내려가고 이런 게 정유업계도 똑같이 적용돼서 원유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정작 내 돈 주고 차에 기름 넣을 때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네.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게 아닌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예. 정부하고 일부 소비자 단체들이 이런 가격의 균형, 네. 평형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을 자꾸 불쾌하게 만들고 정유사에 대해서 자꾸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지에서 한우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육점에서의 한우 고기값, 쇠고기 네. 값이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유 시장하고 휘발유 경유 시장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언론에 소개되는 거는 우리가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동의 두바이에 있는 원유 시장의 대표적인 가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더더구나 그 가격이 실제로 우리 정유사가 구매해오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건 네.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은 싱가포르에 있는 석유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의 수요 공급하고 네. 휘발유의 수요 공급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불균형, 그러니까 이 원유하고 이 석유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 원자재하고 제품 가격의 국제 시장에서의 이 차이가 네.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이 원유 가격만 알고 있고 이 석유 시장의 사정은 전혀 소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우리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석유 시장하고 원유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네.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요. 우리가 90년대 말에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90년대 이전까지는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하고의 가격차가 생기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정부하고 기업하고 민간하고 앉아서 합의를 한 게 휘발유 경유 시장, 그 경유 가격을 싱가포르 시장에 연동을 시키자. 네. 해서 그 대원칙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는 외국 휘발유하고 경유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우리 가격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우리 가격이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았다면은 그 차액을 노리고 외국에서 제품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네. 그걸 열어놨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휘발유하고 경유사 가격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좀 언론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면은 이 정보는 사실은 그 석유공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언론이 중계를 안 해주니까 소비자들이 일일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이 휘발유하고 경유 또는 이 정유 산업에 대한 불신을 좀 씻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간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그 연료 가격도 올라가고 소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지금 뭐 단말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격이 큰 문제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유 산업의 불신을 빨리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그리고 정유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체계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